네, 안녕하십니까. 의학채널 비욘디 명승권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2 오늘 그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코로나 관련해서는 예방접종이 예정했던 것보다 한 2주 정도 빠르게 1차 접종 완료한 사람이 1,300만을 오늘로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1,500만까지도 접종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봤었는데, 아무튼 빨리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좀 더 일찍,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전히 예방접종에 대해서 그 의심을 갖고 있거나 불안해서 나중에 남들 다 맞고 나서 나중에 맞겠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현재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으로서나 아니면 집단으로 봤을 때 서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화이자든지 아스트라제네카든지 얀센이든지 모더나든지 어떤 거든지 기회가 된다면 잔여 백신 요즘 뭐 그걸로 많이 맞으시는데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월 초에 1차 맞고 그 다음에 2달이 지난 거의 한 3주 전에 2차 예방접종 다 맞은 상태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음 달 7월부터는 2주부터는 아마 7월 4일 이후겠죠. 2차까지 접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7월부터는 이제 4인이 아니라 8인까지도 모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임 사람 숫자 카운팅하는 데서도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은 숫자 그 제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틈난 대로 시간 되는 대로 맞으시고요. 또 이제 뭐 7월부터는 그 해외여행 일부 국가에서 면제해 주는 백신, 그 뭐죠? 비자 백신. 그 다음에 뭐 그 트래블 버블이라고 그러나요? 네, 트래블 버블. 그래서 마음껏 그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있어서 2주가 지난 경우에는 뭐 격리 같은 거 하지도 않고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다고 하죠. 기회가 된다면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들어오신 분 알로에 헌터님, 네, 반갑습니다. 빨리 맞고 싶으시죠? 기회 되면 꼭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빨리 올 겁니다. 기회. 블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푼젤님도 반갑고요. 고수진님, 네, 반갑습니다. 조인경님, 오늘 아재 맞고 왔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의학채널 비욘디, 저희 PD님도 어제 한 분 얀센 맞으셨답니다. 오, 아마 그 예비군 관련하신 분인가 보네요. 야간비행님,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위험이 없나요? 이미 피임약을 복용 중이라서 혈전이 좀 신경 쓰이네요. 그 이미 이제 많은 그 보고들이 나왔잖아요. 보통 그 혈전, 특히 이제 혈전 중에서도 뇌정맥동 혈전이라는 게 또 심각한 부작용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보통 이전에 이 백신과 관련 없이도 100만 명 중에 한 2명에서 5명까지 발생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거보다 조금 많은 것 같긴 합니다. 한 10명까지도, 10명까지도 보고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100만 명당.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100만 명에 10명 정도가 과연 얼마나 많은 거냐. 0.00001인가 이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야간비행님처럼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혈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그것도 0. 몇 프로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보다도 몇백 배 이상, 몇천 배 이상 이렇게 높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런 그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부작용으로 혈전은 어느 정도 보고가 되고 있지만은 그 빈도 자체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하님, 부산에 살고 있는데 모친 80세이신데 얼마 전 크기가 8.5cm 담관암이라고 하시는데 부산에 잘 하시는 의사님 추천 부탁드려요. 이거
부산 쪽은 제가 잘 모르고요. 일단 담관원 쪽이면 좀 큰 종합병원급, 대학병원급 그 간 최담 전문하시는 그런 외과 쪽을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원빈도는 누게, 나도 눈두개님 반갑고요. 근거힘, 그렇죠. 근거가 중요합니다. 조현경님 약간 어지럽고 두통 약간, 눈가 팔다리가 따끔따끔해요. 네, 그런 증상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하루 이틀 정도 경고 관찰을 해보셔야죠. 근데 심각한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병원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두통이 또 이제 그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뭐 이런 것들의 또 증상 중에 하나로 되어 있죠. 위영성님, 백신 후 해열제 특정 상표를 이야기해서 특정 해열제만 많이 팔린다는데 해열제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가장 안전한 거는 이른바 아세트아미노펜, 타일레놀로 알려진 거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통증이 현재 심한 경우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단기간 뭐 엔세이드, 그러니까 진통 소염제로 사용하는 일반 해열 진통 소염제 먹어도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끔거리는 거는 현재로서는 큰 뭐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네. 그래서 라푼젤님 뇌전증 약 먹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접종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그 신경과 선생님과 좀 상담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나요? 자, 그럼 오늘은 주제 커피 건강에 좋을까 나쁠까? 명순공 교수의 의학수다 의학채널 BND 애청자시라면 이 주제 익숙할 거예요. 사실 작년에 한 7, 8개월 전인가요? 그때 다뤘던 내용이에요. 크게 다르진 않은 내용인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도요. 내용 사실 다 많이 잊어버리게 되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강의해놓고 몇 개월 지나면 또 가물가물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커피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커피와 건강입니다. 커피와 건강. 자, 커피 전문점 춘추 전국시대. 이런 건 뭐 상표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이디야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탐앤탐스, 커피빈, 엔젤리너스, 홀리스, 그리고 국내 브랜드도 있고 외국 브랜드도 있고. 참고로 이 스타벅스 이렇게 병원에서 입점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사립병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스타벅스나 이런 거를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뭐 지정을 해서 하는 거 이런 게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일단 뭐 입찰을 해야 되고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르는 그런 커피 전문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커피가 언제부터 유래가 됐냐? 제가 맨 처음에 이 강의를 옛날에 준비하면서 초반에는 이제 15세기 중반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예멘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또 찾아보니까 또 설에 의하면 완벽한 그 문헌은 아니지만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시작했다는 또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식 기록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 혹은 아라비아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인도, 이탈리아, 유럽, 미국, 뭐 우리나라까지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고 있는 음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저 커피 전문점, 바로 이 골목이나 아무 데나 가봐도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특히 우리 암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암센터에 근무한 지가 지금 18년이 됐는데요. 2003년도에 처음 왔을 때는 그 건너편에 커피 전문점이 그렇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물론 그 앞에 횡단보도가 또 10여 년 전에 생긴 이후로 더 그렇지만은 바로 건너편에 골목들에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몇십 개 이상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 환자 보호자분들도 많이 커피 전문점 이용을 하고 있죠. 2011년도 전국 커피 전문점 시장 동향 보고서 보면요,
2010년 기준으로는 전국에 8,00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1년 만에 54%가 증가해서 12,381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추정 매출은 2조가 넘었었는데, 자,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5월 기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집계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 걸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2018년 5월이 가장 최신 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 번 찾아봤는데도 9만 개가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2011년도에 1만 2천 개에서 9만 개가 넘으니까 거의 8, 9배 가까이 증가를 했죠. 전국의 편의점 수가 그 당시 기준으로 5만 4천 개라고 그러는데 편의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편의점보다 거의 2배 정도가 되네요. 2배.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 커피 믹스 많이 옛날에 사 먹었었는데 이제는 커피 전문점이 등장을 하면서 커피 시장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그러죠. 그 규모가 뭐 7조 8천억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커피 시장 규모, 이른바 인스턴트 커피까지 다 포함해서, 야, 이걸 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요거는 뭐 데이터가 2018년 4월 건데 그 이후로 나온 데이터가 제가 많이 못 찾았고 요거 옛날 거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때기만 하더라도 11조가 넘습니다. 2017년. 10년 전인 2007년에는 3조 원이었던 거 보면 3배 이상 늘어났죠. 국민 전체 한 해 265억 잔이니까 1인당 연간 512잔. 그러니까 하루에 뭐 거의 1.5잔 넘게 2잔 가까이. 2잔은 조금 안 되는군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점심 2번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는 1잔 이상 먹지 말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팔리는, 그래도 가장 많은 게 바로 커피 믹스입니다. 우리 130억 잔이네요. 그리고 이제 원두 커피가 48억, 뭐 캔커피 40억, 인스턴트 31억, 인스턴트 원두커피 16억, 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 한국이 커피 수입량 세계 뭐 7위까지 됐었고,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커피를 많이 요즘 애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죠. TV 보면, 뉴스에 보면 어떤 날은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어떤 날은 커피가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몇 잔까지 먹으면 좋나, 이거 갖고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정말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작년에도 정리를 해봤지만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헐크입니다. 헐크.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뭐냐면 뭐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커피 성분에는 1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물질들은 어떤 질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반면 어떤 물질들은 낮추기도 하니까요. 그럼 어떤 병은 낮추고 어떤 병은 높이냐? 질병의 종류로 봤을 때는 오히려 낮추는 병들이 꽤 많습니다. 그 얘기는 커피가 전반적으로 우리 건강에 이롭다고 볼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당뇨, 암 중에서도 간암, 자궁내막암,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그리고 파킨슨병의 위험도는 낮추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당뇨, 암, 파킨슨병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모 같은 경우는 유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아지죠. 커피 성분이 뭐 혈압을 높인다 그런 얘기였지만 최근까지 연구 결과 보면 좀 불확실합니다. 급성, 수시간 정도는 커피가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하지만 만성적으로 그게 고혈압을 유발하느냐, 그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얘기를 하기 앞서 또 이제 소통을 해보죠. 조인경님,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2.9인데 커피 마셔도 되나요?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재는 안 마시고 있어요. 그렇죠. 커피가 골다공증 유발. 이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지금. 제가 이거 정리한 바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2.9라는 거는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면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제 60세, 65세 이상 연세가 드신 경우에도 당연히 골다공증 빈도가 높아지는데, 골다공증은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골다공증이란 거는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생긴다는 건데, 직역을 하면 원래 뼈라는 거는 약간의 그 조직이 성긴 형태로 됐어요. 그물처럼 약간의 공간들이 있는데, 그 뼈 안에서 칼슘과 그리고 미네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직 그 물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더 이 공간이 커져요. 그래서 구멍이 난 것처럼 골다공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골다공증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단 바로 증상은 없습니다. 본인이 인지하는 증상은 일반적으로 없는 거로 되어 있죠. 문제는 뼈가 약해지니까 부딪혔을 때 금방 골절이 일어나죠. 골절이 일어나면 아시는 대로 골절은 특히 대퇴부 골절 이런 경우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무시무시한 질병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은 어떻게 진단을 하냐?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성의 골다공증을 진단할 때는 일단은 덱사라는 그 우리나라로 이중에너지 엑스레이 흡수도 검사. 이게 참 우리말로 갑자기 헷갈리는데 영어로는 듀얼 에너지 엑스레이 업소쇼메트리. 그러니까 이중 에너지 X선 우리말로 갑자기 제가 좀 해석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그 수준이 다른 엑스레이를 두 개를 쏴갖고 골 밀도를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 밀도를 30대 예를 들어서 여성의 평균적인 골 밀도를 평균을 0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골 밀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 표준 편차, 1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것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T 점수라고 그러죠. 이 T가 이제 그 표준 편차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마이너스 1.0, 0 그리고 플러스로 가는 거는 다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2.5 표준 편차 이하로 정말 일반적인 분포가 있을 때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골밀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때부터를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와 마이너스 1.0 그 사이를 골감소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골다공증이 진단이 되면 이때부터 약물요법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감소증은 어떠냐? 일반적으로 뭐 칼슘이나 비타민 D도 옛날에 권장을 해왔지만 최근 10년 동안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칼슘이나 비타민 D는 골다공증이든지 골감소증이든지 여기에 효과가 극히 적고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골절 예방에, 반대로 칼슘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종합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3개월 전에 또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죠. 3개월이고 6개월 전에 발표를 했군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골절 예방에 대한 효과가 마찬가지로 없는 거로 나오는 상태고, 오히려 고용량의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반대로 골절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와 칼슘은 보충제로, 즉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을 때에 한해서 골다공증 치료제를 약으로 먹거나 매일 먹거나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한 달에 한 번 먹거나 세 달에 한 번 주사를 맞거나 이런 걸 권장을 하죠.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 만에 한 번씩 다시 한번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면 1년에 0.2 혹은 0.3씩 좋아지게 돼 있어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약만 먹는 게 아니라 햇볕을 하루에 최소한 팔다리를 10분 이상 쬐고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열심히 하게 되면 골밀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많이 올라가는 분들은 0.5 이상까지 올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즉 마이너스 뭐 2.8 뭐 이렇게 골다공증이 이제 좀 심했는데 마이너스 2.5로 훅 올라와서 이제 마이너스 1.8, 1.7까지도 올라온 사람도 있어서 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죠. 물론 다시 1년 후에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요. 근데 아까 골다공증 얘기 뭐 하다가 왜 거기까지 나왔죠? 아, 마이너스 2.9. 아까 다시 위로 좀 올려줘 볼래요? 아까 마이너스 2.9인데 질문이 뭐였죠? 아, 커피. 요거는요, 제가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최신지견을 제가 공부를 안 했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디서 찾느냐? 우리 의사들은요, 제일 많이 가는 의학 데이터베이스가 미국에서 제공하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이 제공하는 펀메드라는 게 있습니다. 펀메드가 아마 퍼블릭 메디슨인가요? 여기에서 커피 앤드 오스테오포로시스 이렇게 치면 이제 커피와 골다공증에 대한 거죠. 그러면 커피 앤 오스테오포로시스 하면 결과가 134개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요. 이런 경우에 134개를 다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가장 최신 연구 결과 중에 뭘 보냐면 메타 어널리시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메타 분석, 저의 전문 분야. 메타 분석을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 개별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메타 분석이 거의 없는 거로 보여지네요. 현재까지. 그러면 개별 연구는 뭐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메타 분석이 없으니까 개별 연구에서 커피 앤 오스테오포로시스 앤드 연구 방법 중에 코호트 연구라는 방법이 있어요. 코호트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집단이라는 뜻인데 뭐 직업이나 지역으로 코호트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집단 격리 그 얘기하면서 코호트 격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건물, 직업,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집단을 모아서 이 집단을 경과 관찰하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후에. 그래서 이제 코호트 스터디 이렇게 하면 29편으로 많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연구가 이거는 이제 2003년도 연구를 한번 볼까요? 2003년도 연구를 보면 122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경과 관찰을 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네요. 노인분들 70세 이상. 결과를 봤더니 여기 어떻게 돼 있냐? 커피 섭취가 골밀도를 낮추긴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낮추긴 한다. 근데 여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는 일단은 결론 여기에 보면 확실하게 high coffee intake may increase the risk of lower bone density in lean elderly women. 여기서는 그러니까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표준 체중인 노인 여성에서 커피 섭취를 하면 골밀도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제시된 게 하나 있네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2006년도에 오스티오포로시스 인터내셔널 국제 골다공증 학회지 조금 된 거지만은 스웨덴 여성 코호트를 대상으로 해서 커피와 차와 카페인 섭취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위험성과 어떤 관련성인지 대규모 연구를 실행했네요. 이게 3만 명 이상이네요. 여성 40세에서 76세 사이를 대상으로 해서 베이스라인 초기 연구 시작한 건 1988년에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동안 경과 관찰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루에 카페인 섭취량을 따졌을 때 200mg 미만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330 이상 mg 이상 먹는 사람의 경우는 increased risk of fracture.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해저드 레이셔, 즉 위험도가 1.2로 나와 있네요. 1.2. 그리고 99% 신뢰관이 중요한데 99% 신뢰관을 보면 1.07에서 1.4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1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즉 카페인 섭취가 낮은 사람에 비해서 높은 사람은 골절 위험성이 20% 정도가 높았다.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나 이제 차 섭취, 티 드링킹은 관련이 없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결론이 하루에 카페인 섭취가 330mg 이상 많이 먹는 사람들은 요거는 이제 커피 200cc, 150cc 잔으로 했을 때 600ml니까 4컵, 4잔에 해당되는군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잔 가까이 3, 4잔 이상 마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일단 개별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를 과연 종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메타 분석이 없으니까 요거를 한번 메타 분석 주제로 한번 삼아보면 좋겠네요. 이게 아직 안 나왔나? 이게 안 나왔을 리가 없는데 이걸 왜 생각 못했죠? 이거 아주 좋은 연구 주제 같네요. 이렇게 해서 메타 분석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 Coffee and Osteoporosis and Meta-analysis. 예, 지금 검색되는 게 없습니다. 예. 요거는 한번 제가 연구 과제로 해서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몇 편의 연구,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코호트 연구를 보면 커피 섭취가 골다공증 위험성을 좀 높일 수 있다. 한 20% 정도로. 아주 많이 높인다고 쓰는데 조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질문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기 전에 이 내용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략하게.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커피 섭취하면 당뇨는 좀 줄일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2014년에 다이비티스 케어라는 학술지에 방금 제가 했던 코호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구 결과들 그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28편 어마어마한 연구네요. 이걸 종합한 메타 분석이에요. 종합해 보니까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커피를 마시는 사람 하루 한 잔씩 증가할 때마다 카페인 커피의 경우는 당뇨의 위험성이 9% 높아지고 디카페인 커피는 6%씩 오히려 당뇨 빈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 결론을 보면 카페인 자체가 이 당뇨의 이거 아니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는 9% 낮추고 디카페인 커피는 6%씩 낮춰요. 그러니까 카페인 종류와 상관없이 일단 당뇨의 빈도는 낮추는 거로 봐서 카페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물질에 의해서 당뇨 위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클로로제닉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이 물질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장내에서 당 흡수를 줄이고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혈당이 당연히 감소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당대사와 인슐린 감수성도 높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마그네슘, 리그난 등과 같은 물질들이 커피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당뇨 위험성을 낮춰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만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당뇨 예방을 위해서 커피를 좀 많이 마셔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우리 말은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되고 끝까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일단 당뇨는 조금 낮추는 거로 나와요. 메타 분석에 의하면. 암은 어떠냐. 비교적 최근인 2017년 뉴트리언츠라는 학술지에 간암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13편의 코호트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간암의 빈도가 15% 정도 약간 감소시켰습니다. 그 기전, 여기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전들은 주로 실험 연구와 동물 연구에서 나온 걸 갖고 메커니즘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메커니즘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가 지방간이나 간 섬유화를 좀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커피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암의 발생, 특히 간암 발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자궁 내막암도 오히려 20% 정도 감소한다는 메타 분석이 나왔고요. 전립선암은 조금 빈도가 적긴 하지만 10%, 유방암도 약간 감소. 그러니까 10% 감소는 감소하긴 합니다만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대장암도 아주 조금 7%. 근데 이 7%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4잔씩 마셔야 되네요. 어쨌든 방금 얘기했듯이 암은 간암, 자궁내막암,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굉장히 다수의 암을 예방하는 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메타 분석 찾은 것 말고도 실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제암연구소라는 단체에서 발암물질이냐, 발암물질 가능물질이냐, 추정이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하는 기준은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해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국에 의학적 근거, 문헌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암연구소는 현재까지, 최근까지, 현재는 아니네요. 이거 좀 최신 걸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만 2020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이 총 그룹이 4개가 있습니다. 그룹 1은 확실하게 암으로 밝혀진 것들. 그게 이제 120종이 있고요. 그룹 2는 A와 B가 있는데 A는 발암 추정 물질. 그러니까 발암 물질하고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바로 그 직전까지 밝혀진 게 88종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약간 낮은 발암 가능 물질은 31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3는 발암 물질을 분류할 수 없는 게 제일 많아서 한 500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그룹 1에 해당하는 발암이 확실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담배, 술, 벤젠 이런 거는 그룹 1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2의 발암 추정은 적색류, 즉 붉은색 고기 있죠.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발암 추정 물질로 2015년에 분류를 했었죠. 15년, 16년에. 그 다음에 휴대전화 전자파, 우리 휴대전화로 나오는 전자파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는데 제가 그때 또 제가 얘기를 했지만 2009년도에 제가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메타 분석을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라고 미국 임상종양학 저널에 제가 발표한 바가 있었죠. 그 뒤로 2년 뒤인 2011년도에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암 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게 제일 많아서 한 500개 정도 되고요. 그런데 2016년 6월에 이 IARC 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뜨거운 음료는 발암 가능 물질 그룹 2A는 맞는데 뜨겁지 않은 거, 마테차 같은 경우는 발암 물질로 막 의심을 받았었는데 분류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우리가 관심 있는 커피는 어떠냐? 이전에 좀 이슈가 됐었어요. 커피가 어떤 암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2016년을 기해서 발암 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 오히려 간암이나 자궁내막암은 예방 효과가 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커피는 암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안전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불확실한 건 뭐가 있냐? 폐암 같은 경우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그 다음에 암 얘기했고, 다음은 이제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7편의 연구를 메타 분석해 보니까 36%나 파킨슨병이 감소했어요. 커피를 많이 섭취하는구나. 아마도 이제 카페인 자체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아데노신이라는 수용체에 기량체로 작용을 해서 도파민과 같은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을 해서 여기 파킨슨병을 낮추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커피를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병이 당뇨, 일부 암, 파킨슨병은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마냥 좋기만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커피가 건강에 해로운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유로피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 그러니까 유럽 임상영양학
학술지에 12편의 임상시험, 비교 임상시험을 종합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음식과 암에 관련한 연구는 임상시험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어떤 음식을 어떤 그룹에게는 많이 먹게 하고 어떤 그룹은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커피는 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단기간 비교죠. 한 달 반 동안 한쪽 그룹은 커피를 마시게 하고 평상시처럼 한쪽 그룹은 커피를 가능하면 마시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어떤 연구는 2달 본 연구도 있고 어떤 거는 3달 본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12편의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5 정도만큼 상승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 상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커피가 왜 콜레스테롤을 높이느냐? 커피 안에 카페스톨이라는 약간 기름 성분인데요. 카페스톨. 요게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커피를 의심해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 20, 30대인데 콜레스테롤이 희한하게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참고로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은 병을 얘기해요. 혹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상태, 혹은 중성지방이 높은 그런 상태를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데 혈액 내에 이런 기름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죠. 최근에 이틀 전인가 덴마크 축구 선수 에릭슨인가 그 선수가 좀 갑자기 쓰러졌죠. 아직 원인은 확실히 모르고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에 가장 흔한 원인, 그리고 심지어 사망까지 하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는 심장마비라고 보통 했는데 심정지죠. 카디악 어레스트, 하트 어택. 심장이 갑자기 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심장을 지배하는 심장 근육을 수축시키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거죠. 혹은 막히거나 혈전으로 막히는 거. 이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라는데 이러한 협심증,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게 동맥경화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게 바로 이런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도 고혈압이나 당뇨도 동맥경화를 유발을 하죠. 그러면 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냐? 옛날에는 기름진 음식,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상지질혈증이 생긴다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한 10년 전에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럼 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뿐만 아니라 암이랑 역류성 식도염, 지방간, 별의별 병의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 뭐가 있어요? 흡연, 음주, 비만. 맞아요. 이 세 가지가 곧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한 경우, 마지막으로 하나는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커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이드라인, 정식 가이드라인에는 커피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물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그 안에 안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듯이 2012년도에 이미 메타 분석에 이게 나왔고요. 메타 분석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최소한 3, 4편 이상이 메타 분석이 나오는데 일관되게 커피 섭취가 콜레스테롤 높이는 거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의 이상지질혈증 치료 가이드라인에 보면, 치료 지침에 보면 커피를 줄여라 하는 그런 얘기는 현재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특히 젊은 20, 30대 여성 중에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별로 안 마시고 몸무게도 표준에 속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피검사해 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보통 130 미만이 정상인데 막 200 이상 높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200, 250까지도. 이럴 때 일반적으로 보통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너무 높기 때문에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약을 먼저 처방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환자 중에도 이상지질혈증 있어갖고 생활습관 개선, 특히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제가 지금 얘기하는 커피 이런 거를
교정하지도 않고 바로 처음부터 약을 먹고 10년, 20년째 고지혈증약, 이른바 이상지질혈증약 먹고 있는 분들 정말 많이 봐요. 제 환자들 중에도 하루에 한 30명 정도 보면 그 중에 반 이상은 다 이상지질혈증 환자예요. 제 환자들도. 굉장히 그만큼 많기도 해요. 저한테 오는 환자도 많지만. 근데 그분들 중에 고지혈증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쓰는 분들은, 제 환자 중에는 이제 쓰는 사람은 30, 40%? 많이 돼도 50%를 안 될 거예요. 거의 한 최소한 30, 40%에서 50%까지는 계속 저는 생활습관 개선을 계속 가르쳐 드리고, 결국에 좋아져 갖고 6개월 혹은 1년마다 한 번만 피검사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지질혈증, 혈중에 총콜레스테롤이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혹은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 혹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이나 뇌혈관의 동맥경화 보면 뇌경색이 생길 수 있죠. 이걸 통칭해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여기서 이제 고지혈증이란 거는 혈중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포함한 지질이 증가된 상태이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특별히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고중성지방 혈증은 혈중에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형태로 이상지질혈증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 혈증 다 이상지질혈증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상지질혈증 원인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가 물론 있어요. 500명 중에 1명 정도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어요. 가족 내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가족 중에 있으면 본인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인지를 진단받으려면 가족 내에 있다고 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아니에요. 몇 가지 주요한 증상이 있어요. 뭐 눈 주위에 뭐라죠? 무슨 반이라고 그래? 영어로는 이렇게 요즘 그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죠? 뭐 잔토마라고 하죠. 잔토마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기름 덩어리가 이 피부에 이렇게 덩어리져서 된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혈중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25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 몇 가지 또 가족 내 몇 명 있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는 하는데, 아버님, 내 어머님이 고지혈증 진단받았다고 해서 나도 콜레스테롤 없다고 그걸 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 가족성이 있냐?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유전적인 요인 말고 바로 이 2차성인 생활습관 및 기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비만,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아까 제가 이 4가지 중요한 거 얘기했죠? 그거 말고 다른 약물이나 질병 때문에도 콜레스테롤 올라갈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바로 커피라는 겁니다. 왜 이게 커피를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느냐? 카페스토리라는 커피에 들어있는 기름, 오일이 있습니다. 이 카페스토리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간에서 담즙산이 생성이 되죠. 바일 애시드, 담즙산. 이 담즙산의 역할은 지방, 우리 몸에 들어온 장내 지방 성분을 소화 흡수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담즙산이라는 게. 근데 이 담즙산이 만들어지려면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즉 콜레스테롤이 변해서 담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페스톨은 담즙산 만드는 거를 억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료가 되는 콜레스테롤이 남아도니까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이상지질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생기죠. 그러면 커피 종류마다 좀 다르냐? 예, 좀 달라요. 커피 종류마다 이 카페스톨의 함량이 좀 다른데, 유럽식 커피, 특히 끓이는 커피, 필터링을 안 하는 이런 커피들에는 카페스톨이 높습니다. 특히 터키 커피나 프렌치 프레스는 원두를 끓여서 마시죠. 터키 옛날에 제가 학회 갔을 때 보니까, 제가 학회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막 쿠데타 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진짜 커피를 아주 진하게 끓여서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게 카페스톨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 고압 추출의 경우는 좀 적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을 탄 아메리카노는 좀 더 카페스톨 함량이 적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가 그 다음으로 났고, 마지막으로 드립커피. 우리 필터링 하는 거 있죠. 드립커피. 요게 가장 카페스톨 함량이 낮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콜레스테롤 높지만 커피 먹고 싶으면 드립커피는 많이 마셔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또. 드립커피가 카페스톨 함량이 적긴 하지만 드립커피도 두세 잔, 세네 잔 이상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역시 콜레스테롤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원인이 없는데, 즉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 없는데 이상하게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커피를 끊거나 아니면 정 마시고 싶으면 한 잔, 아주 간혹은 두 잔, 아무튼 한 잔 내외로 줄인 다음에 2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혈액 콜레스테롤 검사해 보시죠. 그러면 상당수, 퍼센트는 확실하진 않지만 최소한 60, 70% 이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또 관찰해 보면 LDL 콜레스테롤 정상 근처인 130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스노우플라워님, HDL이 85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85면 굉장히 높은 편이죠. 한 60 넘어가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 로우 덴시티 라이포프로틴인데 이게 163이니까 130 미만이 보통 정상으로 보거든요. 163이면 조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은, 토탈 콜레스테롤은 보통 200 미만이 정상이고 240 넘어가면 이상지질혈증인데 지금 스노우플라워님이 제시한 이 수치는 확실하게 이상지질혈증에 들어가는 거죠. TG, 중성지방은 50으로 상당히 낮네요. 예, 그렇죠. 이런 경우에 HDL을 높기 때문에 LDL은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LDL 역시 그래도 높고 총콜레스테롤도 높기 때문에, 물론 HDL이 높기 때문에 LDL의 목표 수치는 조금 낮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낮추면 낮출수록 좋기 때문에요. 다른 그 위험 요인이 없고 그렇다면 160 이하로만 일단 낮춰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위험 요인이 좀 개수가 한 2개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는 130 이하로 낮춰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아무 위험 요인이 없거나 1개 정도까지 있으면 LDL은 일반적으로 130 미만으로 낮추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근데 지금 HDL이 지금 보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160까지도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13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라워님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한 이러한 요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커피를 많이 좋아하시면요. 근데 커피도 어차피 습관이니까요. 습관. 담배를 피우다가도 끊고 마약도 심지어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커피 역시 좋아하지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지는 않더라도 하루에 한 잔 정도로. 그래서 한번 최소화해서 한 잔 정도로 한번 좀 줄여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순정님, 백혈병 환자인데요. 하루 한 잔 냉커피 마셔도 되나요? 커피라떼. 한 장 정도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진도를 먼저 나간 다음에 또, 벌써 9시 48분이네요. 1분 30초밖에 안 남았네. 요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커피하고 혈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1년도 기존의 메타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정리해 보면, 일시적으로는 몇 시간 내로는 혈압이 좀 오르는데 수시간 이상 지나거나 그리고 2주 후가 되면 혈압이 높아지지는 않는 거로 나오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고혈압과는 확실한 관련이 없습니다. 2017년 연구도 이미 나와 있고요. 오히려 커피 3잔 이상은 고혈압을 낮춘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일부 나왔어요. 근데 이제 4편의 연구이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연구 결과는 아닙니다. 커피 카페인이 혈압을 급성으로 올릴 수 있다. 근데 장기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경우 혈압 상승 효과가 약해지는 기전에 대해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거로 나오긴 하는데 약간이에요. 3%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전도 확실히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임신 저체중아,
요거는 확실하게 20% 이상 높이면 꽤 높이는 거예요. 저체중아 출산 위험증 43% 높으니까 임산부는 커피를 좀 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산모가 마시게 되면 태반을 통과해서 임신 중에 이 사이토크롬 P450 활성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건 이제 어떤 물질을 대사시키는 거거든요. 카페인에 태아가 노출되면서 성장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커피와 건강 요약을 하면요. 커피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다. 어떤 질병은 위험성을 낮추고 어떤 질병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데 낮추는 거는 당뇨, 암, 파킨슨병이고 높이는 거는 이상지질혈증, 그 다음에 유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이고 아직 불확실한 거는 혈압이다.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권장 섭취량, 카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성인은 400mg입니다. 카페인 미리그램 수로 따졌을 때 임산부는 300mg.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위험성 높기 때문에 임산부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50kg 이하인 경우는 하루에 125mg 이하, 그러니까 성인보다 거의 3분의 1 미만으로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인스턴트 몽지커피 한 잔에는 카페인이 80mg 들어있습니다. 칼로리도 50칼로리 정도가 되죠. 이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뭐 하루에 5잔, 6잔 먹으면 밥 한 공기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권장 카페인 섭취량 넘어갑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 한 잔에는요 카페인이 140mg까지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커피 전문점 카페라떼 이런 거 250짜리 칼로리 높은 거는 뭐 300, 400 이상 300칼로리까지도 나오는 거로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요 카페인은 특히 이 커피뿐만이 아니라 녹차나 콜라,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 등에도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먹는 거랑 커피랑 먹는 거랑 합치면 하루에 커피 전문점 2-3잔, 3잔이면 하루 권장 섭취량 훨씬 넘어버리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커피에 따라서는 열량이 많기 때문에 커피를 무작정 그래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더 많으니까 커피를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특히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커피와 건강 결론은 그겁니다. 뭐든지 중용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게 참 많이 통해요. 의학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커피는 하루에 1잔 내외 정도 간혹 2잔 이 정도는 대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시는데도 콜레스테롤 너무 높다 그러면 한번 끊어보시고 2주 후에 콜레스테롤 검사 꼭 한번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고 9시 52분 이제 끝났네요. 빠르게 잠깐 한번 훑어는 볼게요. 안나 JJ님 콜레스테롤 경계선이 있는데 우유에 에스프레소를 타서 라떼로 마시는데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고요. 양을 하루에 1잔 정도 이내로 줄이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이 부분에도 좀 논란이 지금 현재 되고 있죠. 커피는. 커피 믹스 대용으로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믹스가 꼭 나쁘고 아메리카노는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믹스 하루에 1잔 혹은 2잔 괜찮아요. 천선님 이제야 답 찾았네요. 고지혈증약 처음 받고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준 높다. 비흡연자 논알코올. 자 그래서 천선님 같은 경우에도 커피를 많이 마셨다면 한번 1잔 정도로 줄여보시고 약도 한번 끊어보신 상태에서 2주나 한 달 있다 다시 한번 피검사 꼭 해보세요. 안나 JJ님 LDL 150 정도 커피 하루 한두 잔 정도면요 콜레스테롤 약 먹을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건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없다고 치면 LDL 150 정도면 아직 약 드시지 말고요. 커피를 지금보다는 좀 줄이고 운동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줄여서 130대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전자담배가 폐암에 걸릴 확률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나 가열담배가 해로움이 낮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고 다시 흡연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담배를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담배든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명순권의 의학수다 커피와 건강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